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을 이제 예고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이제 뜨거워졌는데요. 당정은 이제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또 세금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카드를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여당의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국회 국토위의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 현안을 잠깐 짚고 넘어가죠. 오늘 그 인사청문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야당이 거센 의혹들을 제기했지만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니 야당의 의혹 제기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고 다만 한 가지 걸렸던 것은 재산 신고에서 누락이 발생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문제까지 본인이 다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국민께 솔직하게 사과를 했지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핵심적인 의혹들은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임명이 될 거다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제 방금 그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 말씀 이제 들으셨죠? 네. 도덕적 또 법적으로 부적격이다. 또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사전 이제 모의 테스트하는 성격으로 국민참여위원회도 이제 개최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냈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부적격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인사청문회에 임했죠. 가령 어제 그 당이 독자적으로 시행했다고 하는 인사청문회도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몰각하는 일이죠. 그 인사청문회가 왜 있습니까? 공직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또 능력에 대해서 국민 앞에 자기의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케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후보자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의혹들을 제기했단 말이죠. 이건 진정한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정치 공세죠. 당신들도 그 점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세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미 부적격자라고 낙인 찍어놓고 청문회에 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겠죠. 네. 또 상생연애 3법에 대한 이 야당 측 답변도 방금 전 들어봤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매표 3법이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일단은 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도부는 100조 원의 예산을 들이자. 그리고 더구나 그것도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하니까 국회 입법 과정 없이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을 사용해서 지원하자라고 지난 4월 달부터 주장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 4월 달부터. 근데 좀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자영업자나 또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영업의 손실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보상하고 지원하자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법안을 성실하게 협의해서 잘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쓸 수 있는데 왜 안 쓰냐. 또 선거 앞두고 막 돈을 풀려고 하는 거는 그 선거를 앞두고서 선거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점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이 물론 긴급 재정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가 열릴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재정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그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섣부른 결정들을 촉구할 게 아니라 전후를 잘 살펴서 지금 당장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정 관련 문제가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안철수 대표가 좀 거친 발언을 했어요. 패륜 3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분은 최근에
자영업자 현장을 찾아가지고 자영업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고통을 얘기한 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리 서울시장 선거가 급하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급한 게 국민이 처해 있는 그런 민생의 위기입니다. 이 민생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책임 있게 나서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선거만을 염두에 두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재원 마련이 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국채 형식이 되든 또 뭐 증세가 되든. 그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들 또 그 외에 저는 정부의 직접적인 어떤 집합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계속 시행해 왔기 때문에 네. 이 때문에 발생한 기업들의 손실도 있고 또 그 때문에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의 손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렇게 손실 보상이 논의될 때 가급적이면 손실을 본 많은 국민들이 일정하게 좀 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러자면 이제 많은 재원이 드는 거니까 그게 문제인데 우선 국가가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에 동원할 재원이 없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공의 힘만으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누린 기업들도 있고 부문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호황을 누린 만큼 사회적 기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공유제 얘기도 예,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거죠.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이야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이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해서 이제 많은 이목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잠깐 좀 어떤 건지 네. 대략적인 그림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글쎄요. 20일도 안 남았거든요. 뭐 아직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고 또 충분히 이 세부적인 안을 지금 작성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공급을 하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물량을 공급할 거냐 이걸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공급의 전략은 서 있는데 네.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쯤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아, 국토위원이신데 아직 예, 그것까지 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다만 크게 공급 전략은 네. 몇 차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네네.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네.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네.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얘기지만 역세권, 지하철역이 있는 곳에 저층 주거지들을 개발해서 역세권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새로운 택지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공급을 하되 지금은 모든 국민이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값싸게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변창흠 장관의 평소의 소신인 공공자가주택 개념으로 이를테면 토지 임대부 분양을 한다든지 환매 조건부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지분 적립식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창의적인 분양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현실적으로 공급 물량의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공급을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런 지적인데요. 이 단기간 안에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획기적으로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설 전에 발표된다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시간 문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다 짓는 것인데 땅을 갑자기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위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집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1, 2년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 당장에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영영 내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2, 3년만 기다리면 값싸고 질 좋은 주택들이 많이 공급될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를 주게 되면 꼭 지금 아니어도 그때 가서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집값 인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이제 대량의 공급 대책들을 내놓으면 이 공급 계획이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주택 공급 계획과 함께 투기 세력의 어떤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시장 감시 체계도 갖춰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법도 함께 처리하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주택 공급 지역을 이렇게 묶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대책의 근간은 이제 투기 세력을 막자는 게 가장 이제 골격이 될 것 같은데요. 한때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설이 이제 피어올랐다가 지금 이제 물 건너간 이제 분위기 같습니다. 네. 6월 양도세 중과는 이제 계획대로 이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양도세 강화가 이제 어떤 효과를 불러올까요? 지금 계속 집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입법 과정을 싹 잊어버리신 듯해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국회에서 곧바로 입법을 했는데 그때 투기성 주택 보유자들이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것이 금방 실행이 되면 곧바로 실행이 되면 주택을 가진 분들이 미처 처분할 겨를도 없이 세금 부담을 지게 되니까 이거 시행을 1년간 유보해 놨어요. 그래서 시행되는 게 이제 올 6월 1일부터 아닙니까? 네. 네. 그간에 세 부담을 피하고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부담이 무서워서 주택 매각을 못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면 되는 거다. 4개월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팔았던 분들을 생각해 갖고 네. 세부담을 더 완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잃게 만들죠. 그러면 시장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른바 퇴각로 확보론, 이른바 양도소득세 감면론, 이건 지금 시기에 적절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동안 때릴수록 더 집값이 튀어오른다 이런 말이 또 있었고요. 또 매물 잠김, 그러니까 매물이 더 꽁꽁 묶이는 이런 현상도 이렇게 있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이 여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더 이게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글쎄 이제 그거는 6월까지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때릴수록 튀어오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들 하는 말씀입니다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핀셋 대책을 주로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제 민생들을 생각한다면 전면적인 정책을 쓰는 건 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주택값이 많이 폭등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핀셋 대책을 써봤는데 이 지역에서는 효과를 봤는데 이 핀셋 대책이 가해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택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는 이런 평가를 들어야 했던 것인데 부동산 정책을 쓰면 때리는 곳은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때리지 못한 곳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전면적인 정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작년 7월 달에 도입된 게 7.10 부동산 대책인데 이때부터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핀셋 대책에서 전면적인 대책으로 바뀌었다. 다 때리겠다라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충분히 들은 것 같아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그 1가구 1주택 기본 정책법을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이제 골간이 이제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이제 공급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께서 맞짱 토론을 제안하고 거기서 약간 이제 그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다주택자 적대시 정책이 아니냐. 그리고 투기성 다주택자를 잡아야지 무조건 주택이 중소형 주택이 많은 사람들까지 전부 올가미를 씌우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저는 먼저 우리
진행자께 감사드리고 싶은데 1가구 1주택법이 아니라 1가구 1주택 기본정책법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네네. 그건 법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서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거정책이나 주택정책을 펼 때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1가구 1주택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네. 따라서 1가구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한다거나 금지한다 이런 법이 아니에요. 그냥 정부의 주거정책이나 주택정책의 큰 원칙과 방향을 정하자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다주택자를 뭐 적대시하는 정책이다. 또는 주택 시장의 생태계를 잘 모르고 하는 법이다. 또는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법이다. 이런 얘기들은 전부 근거 없는 우려입니다. 네. 이 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제정된다 하더라도, 가구가 꼭 한 채만을 보유해야 된다. 그 외에는 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법이 아닙니다. 정부의 주거정책을 그런 원칙으로 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아파트를 공급할 때에도 무주택자에게 무주택자 기간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해서 청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주택자를 우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지 말고 없는 사람에게 먼저 보유토록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1가구 1주택 정신이 관철되고 있는 제도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뀔 게 아니라 또 경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뀔 게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될 원칙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애 의원께서는 제 법안에 대한 사회주의법이냐라고 하는 식의 오해는 없으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제안해 주셨기에 제 법안의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토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KBS 1라디오에서 1대1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엔 좀 짧게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너무 길게 말씀드렸죠? 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여튼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민생 연석회의 간사이시기도 한데요. 네. 노사정 협상을 또 거듭한 끝에 네. 택배 과로사 대책에 모두가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합의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을 통과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도 구체적인 문제를 다 규율하진 못했어요. 대표적인 게 택배 분류 작업을 누구의 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거 과거에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들이 다 해왔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일이 아니라 택배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는데 그 사회적 합의를 해서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사의 업무이지 택배 노동자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물류법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의 근본 원인이었던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네. 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하시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이 열정이 느껴진 눈빛 이거 느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 앞서 인터뷰에서 소개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1가구 1주택의 기본 정책을 법에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꼭 좀 통과시키고 싶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투기적인 어떤 수요들을 막거나 또는 사기적인 어떤 부동산 거래 행위들을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를 위한 부동산 거래법도 제정안을 내놨는데 이것도 꼭 좀 통과시키고 싶고요. 끝으로는 우리나라 영구 임대 주택이 지어진 지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영구임대주택의 92%가 지어진 지 25년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을 내놨거든요. 이게 모두 다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법인데 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3대법 꼭 입법시키는 활동을 올해는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좀 시간이 허락하면 서울 그 시장 그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또 이 의원님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은데 네. 다음 주에 한번 더 나와주시죠. 네. 그러시죠. 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여당의 입장 그리고 이제 의원께서 발의하신 1가구 1주택 기본 정책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